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거래가 완전히 다운되면서 혼조가 될 수 있습니다만은 가격이 오를 것이고 집값을 안정화시킨다, 집값을 잡는다는 건 굉장히 잘못된 어프로치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재화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학군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죠. 요즘 학군 좀 덜 중요해요? 학군이 주는 영향력 자체가 과거보단 줄어요. 지금 업무지구와 접근성이 좋은 데들의 주택단지는 잘 보셔야 돼요. 앞으로도 좋을 것이다. 아, 그럼요. 교수님과 촬영 전에 정말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여러분들한테 그냥 짧게만 얘기한다면, 교수님이 사실 오늘 올해 이제 교수님과 촬영이 오늘 잡혔는데 지난주에 원래 촬영이었어요. 지난주에 촬영이었는데 저희 촬영장에 이제 앞에 정문이 있고 그다음에 중문이 있는데 중문이 잠겨가지고 교수님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제가 중문에서 교수님한테 거짓말인 줄 알았어. 오늘 날 까는구나, 촬영하기 싫어서 오늘 매기는구나. 집주인이 집에 감금된 거 아니에요, 그때 상황이. 그래서 제가 영상을 지금 잠깐 딱 보여드리면 그 중문에 고장 나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어 결국 시설팀도 올라오고 그다음에 열쇠 하시는 분도 와셔가지고 중문에 그 차단 그걸 잘랐어요. 그런 에피소드를 통해서 이제 교수님에게 제가 굉장히 큰 실수를 저질렀기 때문에 오늘 교수님이 출간하시는 먼 부동산 트렌드 2016 이 책 굉장히 자주 들 거고 굉장히 노출을 많이 도와드릴 텐데, 자 근데 사실 그 일정이 있었던 게 전 잘 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부동산 15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그 전에 이제 하는 것보다 이번이 나으니까요. 자, 이번에 발표 어떻게 보세요? 결국은 이것도 그 핵심은 제가 봤을 때 LTV 제한하는 거, 그죠? LTV 굉장히 누른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출 액수를 이제 구간별로 또 나눴잖아요. 와, 심하게 나눴던데요. 굉장히 심하게 나눴는데, 예를 들어서 뭐 25억 이상을 살 때는 대출 한도가 2억, 그죠? 맞아. 뭐 이런 식으로 나눴어요, 사실은. 맞아요. 근데 결국은 이거 다 수요를 억제한다는 건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부동산 상승기에는 수요 억제한다는 게 작동을 잘 안 해요. 물론 이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대출 사이즈를 줄여버리니까 이제 자기들의 에쿼티, 자산이 충분하지 못한 분들은 시장 참여를 못할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줄 수는 있는데, 여기서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은 그럼 매도인들이 과연 가격을 낮출까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매수인이 있고 매도인이 있잖아요. 네. 그럼 매도인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가격의 분포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가격의 분포, 매도인들은 조금 매수인보다 위에 있어요. 이쪽에 고가라고 했을 때. 매수인들은 이렇게 있는데, 그럼 매도인들이 이걸로 가격을 낮출까? 제가 봤을 땐 그럴 일이 없어요. 왜냐면은 627 정책도 사실은 그때 맨 처음에 나왔을 때 어마어마한 충격파였잖아요. 엄청났죠. 그것도 6억 대출 그쵸. 한도. 6억 대출 한도도 상당한 건데, 그렇다고 했을 때 보면은 딱 굉장히 쇼킹한 거니까 7월 달에 거래량이 많이 줄었어요. 엄청 줄었죠. 8월, 10월도 줄긴 했어요. 줄었죠. 근데 8월부터 나타나는 거는 단지별로 봤을 때 고가가 계속 나타나고 있었다고요, 사실은. 고가 거래가. 제가 본건도 비슷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30억짜리 아파트를 살려는 사람이 과거에 6억 대출밖에 못 받았어요. 근데 지금 2억 대출로 줄어들었다고요? 4억은 어디선가 구할 거예요, 부자들은. 예. 그러니까 이게 시장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참 높아요. 시장 왜곡. 예. 자, 안 그래도 근데 이 보면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가해지구 지정, 그다음에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지정을 서울 전 지역, 그다음에 경기도에도 12개 지역, 거의 강력 지정을 했는데, 야, 이게 어떻게 보면 누군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사람들의 주거의 자유를 좀 침범하는 게 아닌가. 너무 이거는 사실은 서울과 경기 거의 상당 부분을 했기 때문에 서울 경기 한 2,500만이 살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게 좀 핵심인 게 사실 이게 우리가 주택 연구에서 이 하우징 모빌리티라고 주거 이동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은 어쩔 수 없이 본인이 뭐 상급지 갈아타기 이슈가 아닙니다. 본인이 A란 지역에 있다가 그 자기의 어떤 뭐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애들이 뭐 학교를 간다든지 아니면 본인의 직장이 바뀌었다든지 보통 다 한 대도시권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뭐 분당에 살다가 강남 갈 수도 있고요. 은평구에 살다가 마포로 가야 될 상황이 오는 분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게 주거 이동, 하우징 모빌리티인데 이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그걸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슈가 뭐냐면 이거예요. 그 first home buyer, 그러니까 생애 최초 주택자한테 여전히 LTV 70%예요. 그건 좋은 거고 당연한 거예요. 근데 무주택자가 40%로 낮췄다고요? 그럼 이게 우리가 그냥 그 논리적으로 봤을 때 제가 집을 팔았어요. 무주택자가 됐어요. 근데 집을 살려고 그러니까 지금은 LTV가 70이 아니고 40밖에 안 돼요. 그 상황에는 제가 어떤 행동, 야, 그럼 나는 집을 못 사네? 그럼 집을 안 팔죠. 안 팔죠.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는 하우징 모빌리티를 굉장히 감소시켰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이게 뭐냐면 락인 효과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주택이 시장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주택이 시장에 안 나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매물이 안 나온다는 얘기고, 다른 쪽으로 하면은 그러면은 매물이 안 나온다고 하면은 여기 안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량은 줄지만은 시장 상황이 바뀐 게 없기 때문에 고가 거래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을 왜곡을 해요. 왜곡을. 예. 그러니까 여전히 매도인 우위 시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이거 간과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보니까 15억 이하는 대출 한도가 6억, 15억 원 초과 25억 이하는 4억 원, 25억 초과는 2억 원인데, 자, 이런 거 어쨌든 그럼 이번 정책을 교수님은 다 분석하셨을 텐데, 정부는 이 정책을 내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이 정책을 낸 이유에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지 당연히 분석은 했을 거란 말이죠. 정부는 어떤 의도로, 그리고 정부가 생각하는 의도대로 안 흘러가는 건지, 아니면 정부가 진짜 그렇게 바라는 건지. 그러니까 우선 원론적으로 집값을 안정화시킨다, 집값을 잡는다는 건 굉장히 잘못된 어프로치예요. 왜냐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뭐 재화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박정희 정권 때 짜장면값 통제했거든요. 짜장면값 통제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봐도 웃기잖아요. 지금 짜장면 통제한다니까 지금 놀라잖아요. 사실. 그런 시절이 있었군요. 네. 근데 집값을 통제한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가장 비싼 재화인데.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제가 뭐 미국에서 공부했다는 게 아니고 자본주의 사회의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데도 없어요. 외국이나 가가지고 하우징 가격을 통제하겠다는 얘기하는 건 그건 굉장히 이상하게 보여요. 뭔가 국민 정서에서 너무 오랫동안 그런 정부들은 대책을 펼친 거 봐서 그런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고, 그러니까 이건 있어요. 그러니까 주택 정책의 목적이라는 게 이 중산층과 서민들이 적정한 비용을 내고 장기간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게 좋은 거고, 그 안에서 수단이 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하우징 어포더빌리티라고 해가지고 주택의 어떤 적정성 그거를 증진시켜 주는 거예요. 그거 중에 하나가 주택 가격을 조금 적정하게 유지시키는 것, 인플레이션만큼. 예? 근데 이게 목적하고 수단이 지금 전도가 돼버린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뭐 다른 좀 긴 대화긴 합니다만 좀 우리가 이 부분 해야 되는 거고, 정부에서 어느 정권이든 간에 주택 가격이 오르는 경우에 정권의 기반이 굉장히 흔들려요. 레임덕 오고. 그러니까 그거를 원하는 정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건 좀 지나치게 과도하게 해석하는 거고, 다만 문제는 뭐냐면 이런 정책을 낸다는 거에 대한 멘탈이에요. 제가 봤을 때. 저 이거 강력하게 비난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번 정책 비판하시나요? 이번 정책 잘못된 거라니까요. 잘못됐다. 네, 그러니까 정책별로 좀 다시 볼게요. 6.27 정책은 나쁜 정책이었어요. 왜냐하면 수요를 그렇게 잡으면 안 돼요. 그리고 실패했어요, 솔직히. 6.27 나온 다음에 7월달 거래량 줄었지만 8, 9월달에 본인들이 생각만 가격이 안정이 됐냐고요. 안 됐어요. 본건 마찬가지예요. 제가 봤을 때는. 거래량 대폭 주나 고가 아파트 거래 될 거예요. 사실은. 결국은 6.27은 나쁜 정책이었고, 중앙정부에서 했던 9.7 정책은 저는 절반의 성공이라고 봐요, 사실. 그건 왜냐면은 9.7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두 가지가 좀 괜찮았던 게, 첫 번째는 우리가 공공분양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거기서. 그게 워딩이 굉장히 잘못된 워딩인데, 기본적으로 공공, LH에서 토지 작업 다 해가지고 토지를 깔끔하게 만들어 놔요. 그 다음에 LH에서 LH 아파트를 분양하는 게 아니고, 토지는 LH가 깔끔하게 해놓고 민간이 들어와가지고 레미안 이편한 세상 브랜드로 분양시장을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LH 토지 확보 후 민간 아파트 분양이 공공 분양이라는 워딩이에요. 근데 그 구조를 만들어 놨고, 근데 그 땅도 LH가 많이 확보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 다만 위치가 서울에서 약간 멀어요. 일부는 괜찮은데, 따라서 그 정책 효과가 절반의 성공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11호가 나온 거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정책의 효과가 없는 것이 6.27보다 더 센 수요를 잡는다는 그것밖에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그 정책이 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은 수요 대책보다는 공급 대책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공급 대책이라는 거는 사실은 뭐 빨리 아파트를 짓자 그게 아니고, 제가 재작년부터 얘기했던 공급 대책은 거대한 분양 시장을 여는 거예요. 거대한 분양 시장을. 그러니까 공공 분양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공유지 기반으로 해서 국가가 토지를 어느 정도 싸게 확보를 했으니까 아파트를 지으면은 강남인데 10억이면은 자곡동에서 8억에 분양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2억짜리 싼 것들이 나오니까 그 분양 시장을 거대하게 열라는 게 제가 계속 주장하는 바고, 그러려면 위치가 좋아야 되는데 좋은 위치가 아직도 제가 봤을 때 안 보인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는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9.7 정책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 당시에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착공할 것이고 공공 분양할 것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오세훈 시장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자기가 9월 말에 대단한 걸 발표할 것처럼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9월 29일에 오세훈 시장이 뭔가 얘기를 했거든요. 오세훈 시장은 양치기 소년에 불과해요, 사실은. 9월 말에 대단한 걸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전 국민이 지금 기억하는 게 있냐고요. 10월 중순인데 아무것도 기억 못 해요. 이분이 얘기했던 게 두 가지예요, 사실은. 첫 번째가 뭐냐면은 재건축과 재개발 관련해서 줄이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거의 제가 봤을 때 거의 준사기인 것이 뭐냐면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재건축과 재개발을 착공 요입당 한 다음에 그 기간을 인허가 기간부터 해서 착공하고 이거를 줄여준다는 얘기인데 그 전 단계에 대해서 얘기를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하시는 분들 아시겠습니다만 조합을 만들어가는 과정, 조합 안에서 이제 평형대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는 사실은 공공이 들어가서 어느 정도 도와준다는 얘기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됐는데 뒷단 거를 줄여봤자 지금 무슨 소용이냐고요, 사실. 이거 사람들 속이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제가 뭐 역삼동 한 45년 살았으니까 대치동에 친구들 많거든요. 미도 아파트가 사실 신통이잖아요, 신통. 네. 신속통합단지인데 그 안에서도 동일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복도식인 35평하고 그다음에 일반 평형대 40평, 50평, 80평대 분들하고 의견이 다 달라요. 복도식인 분들은 토지 지분이 평당 토지 지분이 약간 좀 많거든요. 40평대, 50평대 분들은 그거 약간 인정 안 하려고 해요, 사실은. 거기서 알이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신속 통합 있잖아요. 신속 통합 기획이 사실은 그 기간 줄여둔다는 거예요. 신속 통합 기획이라는 게 2021년 10월 달에 나왔어요. 네. 지금 3년이 지나갔거든요. 제대로 착공된 데 하나도 없어요. 신통기획 역시 기간 줄여든다는 건데 그것도 기간 못 줄였는데 지금 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였냐면은 이분이 그 서울시에 있는 그 지금 지구 지정된 데들 있거든요. 거기를 용적률을 좀 저든지 뭘 해가지고 130% 늘린다는 얘기를 했어요. 네. 그렇게 해서 본인이 언제부터 착공을 31만 호를 한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게 지금의 물량이 있는데 그거를 31만 호로 늘려서 착공을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31만 호니까 이게 130%가 되려면은 물량이 24만 호가 존재한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24만 호를 멸시를 시키고 31만 호를 착공한다는 얘기인데 네. 이게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얘기예요, 사실은. 왜요? 늘어나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보시자고요. 지금부터 해서 21만 원을 부셔야 돼요. 네. 빠른 시간 안에. 벌써 허잖아요. 그 사람들 다 어디 가지? 어디로 가잖아요. 그냥 전세가 월세가 대폭등이에요. 그러니까 21만 호라는 게 어마어마한 수치예요. 강남이 지금 한 인구가 60만, 70만이거든요. 한 구 사이즈가 2, 3년 안에 다 멸실된다고 하면은 물론 나중에 물량 늘어나는 건 좋아요. 그때는 전세가 월세가 대폭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실효성 없는 얘기를 하는 거고 무서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건 딱 이거예요. 우리가 우선 저건축 재개발은 그거대로 진행하는 게 맞아요. 7년 후, 10년 후에 물량은 나와야 되니까. 다만 지금 굉장히 조심해서 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용적률 인센티브 올려준다는 얘기 해서도 안 돼요. 용적률 인센티브 우리가 100%짜리인데 200%, 300% 얘기하는 순간 그거는 그냥 토지 가격에 다 들어가 버려요. 또 시공비 올라가서 또 못해요. 공사비 올라가서. 지금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국공유지, 시가 갖고 있는 부지 또는 정부가 갖고 있는 부지를 빨리 토지기 구역 잘라가지고 분양시장을 열어야 돼요. 근데 지금 서울시에서 요지가 되는 거는 용산 정비창 부지인데 그거 계속 안 나오잖아요, 사실. 문제 심각해요. 지금 교수님은 정부의 627, 97, 10, 15 대책이 나왔지만 이 세 가지 정책으로 지금 현재 집값을 잡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게 결론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교수님의 뭐 희망이나 이런 게 아니라 객관적 교수님이 어쨌든 분석이라는 거죠. 제 의견이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정치적 그거를 배제하고 보셔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정책에 대한 임팩트가 어떻게 될 거냐는 제가 학자로서 생각하는 바고 그럴 가능성이 좀 높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럼 교수님도 주변에 이제 당연히 부동산 쪽에 계신 게 전문가분들 많이 알고 계시니까 다른 부동산 전문가들도 이번 정책으로 집값을 잡힌다 아니면 더 오를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 중에 어떤 의견이 더 많나요? 그러니까 우선은 저는 사실은 뭐 미디어에 나오는 분들은 잘 모르고 네. 이제 뭐 업계에 있는 분들, 그러니까 디벨로퍼나 아니면은 이제 대학 교수나 이런 분들하고 말씀 나누면 저랑 생각 비슷해요. 예, 비슷한 생각이에요, 사실. 왜냐하면 수요를 억제한다고 했을 때 잡힌 적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교수님 추가하신 부동산 트렌드 2026 이 책 벌써 추가하신 몇 년 됐죠? 몇 년도부터 시작하셨죠? 제가 2021년부터 출간했죠. 부동산 트렌드 2022부터 썼으니까. 네, 김작가TV 매달 나오시는 여의도 매실 박주혁 교수님도 각종 추천을 하셨는데, 자, 올해 부동산의 키워드, 일단 2025년 이제 다 가지만 그래도 점검을 해야 되니까 키워드는 뭐였을까요? 그러니까 올해 키워드는 작년에 네. 제 책에 썼듯이 슈퍼 사이클 들어간 거고요. 네, 예, 슈퍼 사이클. 예. 그래서 이제 뭐
작년에 제가 예측했던 거는 25년에 이제 강남, 그리고 서울 전반 슈퍼사이클 들어가서 대세 상승이 시작됐고, 그리고 올해 책 분석했을 때는 보니까 강북 지역이 올해 초에 슈퍼사이클 탔어요. 예. 이 부동산은 슈퍼사이클 대세 상승기가 되면은 이게 제가 가격이 폭등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가격이 계속 꾸물꾸물 상승하는 트렌드가 나타나기 때문에 단기간에 걸쳐서 그게 된 거고, 올해 분석했을 때는 뭐 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상승 도미노라고 봐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과거에도 제가 다른 분석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게 누적 상승이라는 게 있잖아요. 한 올해만 보는 게 아니고요. 1년 동안 누가 어디가 얼마 올랐다, 뭐 6개월 동안 어디가 올랐다가 아니고, 우리가 부동산을 사서 들어가면 7년 정도 장기간 거주를 하잖아요. 그러면 7년 정도 장기간 보면 경우에 강남이 계속 폭등만 이렇게 하진 않아요. 사실은 강남도 어느 정도 빨리 오르다가 약간 상승세가 주춤하고 오히려 다른 데들이 좀 시차를 두고 올라오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강북 지역이 제일 늦게 시차를 두고 올라가요. 근데 이 트렌드가 이미 나타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강남이 올 1분기까지 굉장히 급등했거든요, 작년부터. 근데 그 이후에 6272가 뭐고 나왔을 때 강남의 상승률이라는 게 사실은 신고가는 나왔지만은 상승률 자체는 줄어들었어요. 근데 의외로 그 옆에 있는 지역, 그러니까 강남이 있으면 강남 위가 뭐 성동구라든지 아니면 용산 또 마포 이런 데잖아요. 거기가 굉장히 폭등을 하면서 상승률은 높아졌죠. 그리고 이제 그 2호선 외곽 지역에 있는 강북에 있는 구들이 제가 봤을 때는 뭐 25평을 위주로 해서 상승세가 보여요. 예. 제가 듣기로 서울에서도 뭐 상급지나 중상급지 올랐는데 뭐 여전히 안 오른 구들도 좀 있다고 하던데. 막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 구에서도 나타난 트렌드가 뭐냐면은 그쪽이 사실은 우리가 평형대를 봤을 때 지금 대표 평형이 33평이 아니고 25평이거든요. 해당 단지의 25평을 보면 가격이 올라요. 그럼 해당 단지 25평하고 33평이 붙은다고 했을 때 33평 안 오르겠냐고요. 예. 그러니까 평균가 보시는 게 아니고 단지별로 평형대를 보셔야 돼요. 자, 근데 강남에서 지금 시작된 가격 상승이 강북으로 번지는 상승 도미노 이 현상, 이 핵심 원인은 뭘까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이제 공간 균형이에요. 공간 균형인데, 예를 들어서 이게,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슈퍼스타 단지들이 존재를 해요. 또 여기가 계속 오르면 딴 데는 희미하게 될 수도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공간적으로 물론 가격차가 많이 납니다만은 지역 간의 어떤 격차라는 게 미국만큼 심하지가 않아요. 제 말씀 뭐냐면은 미국에서 정말 슬럼은 정말 사람들이 가기도 싫어할 만큼의 맞아. 위험해요. 위험하고 안 좋아요. 한국은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한국은 정말 안전하고 깨끗하고 뭐 서민 주거 지역에도 이 사람들이 정말로 일할 수 있는 의지가 있고 좋은 분들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거기가 주거 환경이 바뀐다고 하면은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누적으로 번다고 했을 때 A란 지역이 특히 이제 부자 지역부터, 그러니까 좀 고급 지역부터 오르긴 하거든요. 그럼 이게 다른 지역도 수익률 때문에 거의 같이 가요. 누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공간 균형을 찾아가더라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예. 근데 교수님 말씀 방금 하신 대로 슈퍼스타. 소수 단지가 시장을 주도하는 슈퍼스타 단지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요? 이게 우리가 이제 슈퍼스타 경제학이라는 것부터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슈퍼스타 경제학이라는 게 결국 약간 좀 양극화거든요. 예. 근데 이게 사실 이게 그러니까 1%, 5% 이게 시장 전체의 많은 것들을 차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특히 플랫폼 이코노미에서 뭐 쇼핑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뭐 온라인 배송한다고 하면은 C 업체가 굉장히 많이 차지하잖아요. 그죠? 쿠팡. 근데 그리고 이제 다른 플랫폼 업종별로 봤을 때 뭐 우리가 뭐라 그러죠? 또는 뭐 웹툰이나 이런 데도 보면 특정 업체가 네이버, 카카오. 네, 굉장히 차지하고 나머지 업체들은 굉장히 미미해요. 사실.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생겼다가 결국에 나중에는 그쵸. 한두 개. 맞습니다. 이런 슈퍼스타 경제학이 지금 거의 모든 부분에 나타나고 있어요. 모든 부분에 나타나고 있고, 주택에서 본다고 했을 때도 이제 어떤 업종별로 보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뭐 축구 스타나 아니면 아이돌을 보자고, 엔터테인먼트 업계. 그럼 축구 스타 같은 경우에 저는 이제 좀 나이가 있으니까 80년대 유명했던 분은 변병주, 최순호 이런 분들이거든요. 누구요? 있어요. 축구 선수들. 죄송합니다. 제가 80년대생이라 그때 태어났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이런 분들이 최순호 선수 이런 데 되게 유명한 분인데, 그런 분들 과거에 월급 많이 받았겠죠. 연봉. 그렇죠. 근데 그때 평균적인 분하고의 차이가 이 정도밖에 안 됐을 수 있어요. 지금 뭐. 지금은 손흥민하고 평균이 이래요. 그죠? 엄청나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 안에서도 슈퍼스타 경제학이 작동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제 가수들도 보자고요. 여자 가수들 보면은
예전에 뭐 이지연 뭐 이런 가수도 되게 유명했는데 그때도 아이돌임에도 아이돌과 평균도 요 정도인데 그렇네요. 블랙핑크와 평균은 차이가 이거는 이거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이런 슈퍼스타 경제학에서 수혜를 받은 사람들이 존재를 하잖아요. 탑 1%가. 그럼 그분들이 어디 가서 사냐를 보자고요. 그럼 정해져 있어요. 내 동네를 떠나지가 않아요. 반포, 압구정, 청담동, 그리고 성수, 한남이에요, 사실은. 사실은 이거는, 근데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이 얼번 크라이시스라는 책을 이제 리처드 플로리단 교수가 썼는데, 이 책이 2017년에 나왔거든요. 근데 그분이 2017년에 책이 나왔으면 2010년대부터 분석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미국에서도 이게 이미 2010년대 나온 거고 글로벌 도시 모두에서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분이 주장하는 바하고 제가 주장하는 바는 뭐냐면은 이게 지금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이제 도시에서의 불균형이고 불평등이고 사실 이게 세그리게이션이거든요. 굉장히 그 차별적인 주거지가 형성되는 거. 이 불균형을 어떻게 없앨까에 대한 우리가 도시계획적 논의가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 오늘 갑자기 궁금해진 게 지금 반포, 압구정, 청담, 한남을 간다 했잖아요. 그럼 부자분들이 내 동네 선택할 때 뭐가 좋은 사람들은 반포를 선택하고 뭐가 좋은 사람들은 압구정, 이게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좀 다를 수는 있죠. 다를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우리나라가 럭셔리 아파트 시장이 근래에 형성이 됐어요. 그렇죠. 옛날에는 뭐 엄청 고가는 없었죠. 여기서 엄청 고가란 건 100억대 이상의 뭐. 그렇죠. 뭐 제 책에서도 나옵니다만은 그 탑 1% 단지하고 중간 단지하고 갭 차이가 뭐 한 이 정도 됐어요. 네, 지금은 뭐 50억, 40억 차이예요. 사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2020년부터 제가 봤을 때 새롭게 나타난 시장인데 그 안에서 보면은 저는 이런 그 작동 원리가 사실은 이제 첫 번째는 트로피 에셋에 대한 사람들의 소비자들의 어떤 기호? 그러니까 내가 어디 산다 자체가 굉장히 자신의 부유를 과시하는 수단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좋다는 게 아니고 그건 현상은 나타난 것이고 두 번째는 이런 지역들이 어떤 현상이 있냐면은 업무 중심 지구하고 굉장히 가까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세계 업무 지구가 광화문이 있고요. 여의도가 있고 그다음에 강남이 있잖아요. 딱 그 삼각형의 정중심이 얘네들이에요. 그러니까 업무 지구 접근성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한남동하고 성수동 되게 좋은데 거기 학군 좋다고 생각하는 분은 사실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는 정확하게 딱 중간이에요. 성수동은 성수동 자체가 또 업무지구이기도 해요. 조금 지금 강화문과 여의도, 강남이 세계 업무지구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반포, 압구정, 청담은 강남에 있거나 강남과 굉장히 가까운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좀 지도를 보시면은 한강이 어떻게 생겼냐. 한강이 동쪽부터 서쪽까지 딱 일직선이 아니고 이렇게 됐다가 압구정으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가요. 맞아요. 그래서 압구정이라는 지역이 정확하게 딱 중간이에요. 서울에. 압구정에 살면은 제가 한때 좀 살았으니까 거기서 15분이면 왕신 가고 지하철 15분이면 북촌 가고 15분이면 강남역 가요. 반포 바로 옆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반포가 뜬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신축 효과가 굉장히 커요. 강남권에서 신축이 나타난 데가 거기였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신축 프리미엄이 반포에 했다고 제가 생각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원래 이제 그 역삼동 대치동 쪽에서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이 일어났었거든요. 예전에 개나리 아파트하고 진달래 아파트하고 도곡 아파트 있던 주변도 쫙 재개발이 되면서 그때 거기 만들어졌을 때 사실 여기가 반포보다 높았죠. 반포는 그때 구축이었으니까. 또는 반포자이하고 여기는 가격이 비슷했는데 반포가 새롭게 주거타운이 이것도 벌써 15년, 20년 된 아파트 단지니까요. 이게 좀 더 신축이라면 당연히 신축에 대한 프리미엄 존재를 하는 거죠. 반포 지역에 대해서. 자, 그럼 반포동 아파트가 60억 또 돌파하고 강남 집값 급등이 서울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좀 파급 효과는 어떻게 되고 이게 강남 집값 폭등이 그들만 이끌면서 우리 개인 좀 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우선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저도 그렇고 뭐 반포 33평 뭐 60억 사실 들어가기 힘들어요. 저도 들어가기도 힘들고. 근데 그러니까 제가 그래도 서울대 교수고 뭐 사배이사 하고 있으니까 다른 부분들보다 소득이 좀 더 있을 수는 있잖아요. 그럼 서민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 반포 60억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그거는 가십거리를 부분들이 뉴스 기사를 즐길 뿐이지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도대체 서울시의 중위값이 얼마냐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중위값. 중위값. 딱 중간인 거죠. 그렇죠. 중간, 평균 말고. 딱 중간 가격. 왜냐면은 25평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5평대가 가장 선호한 유형이고 처음에 집을 사는 분들도 33평보다 25평 들어가요. 그렇죠. 요새 잘 나왔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질문을 해야 될 게 서울시 전체의 25평의 중위값은 얼마인가? 강남 중위값은 비싸요. 그렇죠. 예? 그거 한 20억 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노원구, 도봉구, 성북구 지역이 굉장히 물량이 많이 갖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노원구가 특히 서울시 전체의 10%를 갖고 있어요. 여기가 다음에 한 20% 돼요. 서울시 전체에서.
근데 약간 좀 상대적으로 싸죠. 그러면은 처음에 들어가는 분들은 여기가 굉장히 매력적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럼 이 노원 도봉 성북구의 25평의 중위값은 얼마이냐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실수요자들 알고 있을 텐데 우리가 경쟁에서 앵커링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가격에 딱 그게 돼 있으면 모든 가격이 다 비싸 보일 거란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반포에 있는 아파트가 33평에 60억이면은 야 그러면은 서울시 전체 아파트 33평당 20억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착각을 해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니고 서울시 아파트 25평의 중위값은 올해 1분기, 2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9억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25평이 되게 많잖아요. 몇십만 채 될 텐데 그중에 절반이 9억이란 얘기예요. 9억 이하란 얘기고 노원 도봉 성북구는 중위값이 5억 9천이었어요. 올해 1, 2분기에. 그러니까 노원 도봉 성북구 25평 아파트 진짜 많거든요. 거기가 대부분 그러니까 절반 이하가 6억 이하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은 사실은 어떤 분들의 입장에서는 앵커링 돼서 강남을 볼 게 아니고 그분들이 시장을 참여한다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공부 열심히 하는 분들이거든요. 9억대, 6억대의 아파트 단지가 사실 널린 거예요. 근데 아까 좀 돌아가서 만약 강남이 이렇게 가격이 오른다는 뉴스가 계속 될 때는 그럼 이분들도 시장 참여할 요인이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데 봤더니 가격 자체도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적정해요. 6억하고 9억은 정말 죄송한데 어느 분들은 큰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어느 분들한테는 이 금액은 사실은 들어가기 좋은 금액대예요. 특히 본인이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좀 이메일을 좀 받은 것들이 이제 대기업 출신 흑수저로서 집 사기 힘듭니다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한테는 사실은 LTV가 어느 정도 70% 나온다고 했을 땐 가능한데요. 그렇죠. 사실은 양쪽이 다 돈을 번다고 하면은.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이 627 대책 한 번 더 여쭤보면 627 대책이 중산층에 좀 미치는 영향은 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627 대책 같은 경우에도 우선은 모든 아파트 가격에 상관없이 딱 6억으로 딱 제한을 걸었잖아요. 그죠? 6억을 제한을 걸었고, 우리가 아까 질문에 대한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은, 노원 도봉 성북구에 있는 아파트 25평 중위값이 6억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보통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70%까지 나오거든요. 6, 7이 20이 4억 2천까지 대출이 나오는데 6억 대출 제한 아니에요. 충분히 살 수 있는 것이고, 서울 전체를 봤을 때도 25평의 중위값이 9억이라고 하면은, 97에 63이에요. 6억 3천까지 대출은 다 안 나오나 6억까지 나오는 거죠. 자기 돈 추가 3천만 원 더 필요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대출 규제라는 게 사실 실질적으로 서민주택에 지금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와 이거 대단하다 패닉 때문에 이제 거래량이 딱 줄었는데 그 다음부터 나타났던 현상들은 뭐냐면은 강남은 이거 슈퍼스타 단지에 대해서 작동을 하니까 여기도 거래량 준 건 맞으나 여기서 신고가 나오고 중가하고 저가에서도 단지별로 봤을 때 거래량은 줄었으나 가격이 계속 올랐어요. 25평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교수님은 지금 이 25평 기준으로 했을 때는 올해 남은 이제 4분기 얼마 안 남았는데 4분기랑 내년에도 오른다고 보시는 것 같네요. 단기적으로는 거래가 완전히 다운되면서 혼조가 될 수 있습니다만은 가격이 오를 것이고 이게 토지거래 허가제가 사실은 대단히 죄송한데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구청에다가 자금 출처에 대해서 리포트하면 되는 거예요. 저 이거 되게 잘못된 정책을 생각하거든요. 토지거래 허가제 자체는.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제가 정말 열심히 했고 은행에 뭐 한 3, 4억 모아놨어요. 또는 전세 자금 같은 거 했더니 출처가 명확해요. 그거 갖다 내면 돼요. 거기서 뭐 이렇게 못해요. 사실은 그 지금 되게 웃긴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 토지거 허가제가 되면은 각 건에 대해서 다 구청에서 그걸 다 이렇게 다 검사란 표현은 뭐 한다 리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업무가 폭증을 할 겁니다. 사실은요. 그럼 거기서 이거 제대로 사실 재정의 전사는 제대로 리뷰도 못 해요. 까놓고 얘기해서. 그리고 지금 그거를 도와주려고 해요. 사실은. 왜냐면 이게 지역 주민들의 거대한 민원이 될 거예요. 조금 있으면은. 예. 근데 아무래도 자금 출처 뭐 조사라고 딱 돼 있으니까 집에 사는 분들 입장에서는 특별히 뭐가 없어도 좀 무섭고 뭔가 무섭죠. 조심스러운 심리상. 그거 하고.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건 대기업 흑수저인데 부모님이 소득이 안 된 분들은 주택시장 진입이 되게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차별적이고 나쁜 거예요. 사실은. 이게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6억 제한이라고 딱 하지만은 부자들 괜찮아요. 부모가 재벌인데 자기는 그냥 뭐 건물 임대하면 슬슬 하면서 용돈 받는 그런 부잣집 아들도 괜찮아요. 일 열심히 안 했는데.
제일 차벽받는 사람들이 부모님이 약간 형편이 없으나 본인이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직장 가졌는데 자산이 낮은 계층이 제일 불안한 거예요. 제일 차별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정말 차별적인 나쁜 정책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아까 영상 초반에서도 거래량과 신고가가 좀 다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시장이 약간 왜곡되어 있다는 얘기도 해주셨는데, 그러면 지금은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지금 신고가 치지만 이제 하락 얘기하시는 분들은 거래량이 없는 신고가 그냥 전매게 지키는 게 이게 무슨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지금 거래량, 호가, 실거래가 여러 가지 지표 중에서 뭘 보고 그러면 우리가 이게 진짜 상승이 맞다고 볼 수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우선은 두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 우선 전반적인 이제 거시경제 트렌드를 보자고요. 인플레이션이 왔어요. 앞으로 더 와요. 사실은 관세 전장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오른 만큼 모두 소비자 가격이 저감가 되지는 않아요. 그중에 그래도 20-30% 전가가 돼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온다고 했을 때 가장 좋은 투자처는 부동산이에요. 사실은 그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요. 누구도.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이 왔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금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 달 전까지 생각했던 거는 전 세계가 다 금리를 내리고 있거든요. 경제가 안 좋아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또 되게 웃겨요. 인플레이션이 오면은 그 기준금리 올려야 되는데 전 세계 중앙은행의 워딩이 뭐냐면 이 얘기 안 해요. 경기가 너무 나쁘다. 경기가 너무 나쁘다. 금리는 이미 작년부터 다 내리기 시작했어요. 영란은행, EU 중앙은행 다 내렸고 미국도 내리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만 여기서 내리는 거 멈추냐? 몰라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한국은행도 지금 굉장히 빨리 내렸습니다. 작년 가을에 3.5였다가 지금 올해 5월까지 2.5로 100bp에서 1년 안에 그냥 내려버렸어요. 엄청나게 빠르게. 그래서 가격 뛴 것도 존재를 해요. 즉,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공간 시장 측면에서 지금 서울 말씀드리는 건데 입주 물량이 태부적이에요. 이미 사람들이 그걸 다 알고 있어요. 사실은요. 미래의 입주 물량이 이 정도 부족하면 전세가 월세가 뛴다. 그리고 전세는 사실은 하방 경직성이 있기 때문에 매매가의 하락을 지지한다. 이거 세 개 때문에 이건 거대한 트렌드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은 이제 미래가 사실 이게 되게 안 좋아요. 그래서 정부 정책 당국 제발 정신 차리시길 바라고 특히 분양시장 여는 거 그 빨리 하셔야 되고 용산 국제업무지구 빨리 여셔야 돼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리고 돌아가면은 그 제가 나중에 그래프를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2013년이 바닥을 치고 이제 상승하는 기간이었어요. 그때는 거래량이 붙으면서 가격이 올라가요. 근데 2018년, 19년 되면은 가격이 너무 고점이 되니까 거래량이 붙으면서 가격이 점프해서 2020년, 21년 대폭등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랑 거래량이 줄면서도 가격이 올라가요. 지금 그 상황이에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인위적으로 그 상황을 만들었어요. 정부가. 가격이 상승할 때 반드시 거래량이 뒷받침되면 상승한다는 게 아닌 거예요. 가격이 높아지면은 거래량이 줄면서도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데 그 트렌드가 올해 2분기부터 강남에 나타나기 시작을 했었어요. 강남 같은 경우에는 올해 1분기가 한 4천 몇백 세대 거래됐다가 2분기에 627 전이에요. 3천 세대 이하로 줄어들었어요. 그럼에도 가격은 올랐다고요. 3분기에 거래량 더 줄었죠. 그럼에도 가격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거 거래량하고 가격 간의 상관관계 지금 없어요. 말씀하신 대로 한국은행이 경기 부양을 위해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 시도하고 있고 교수님도 금리 인하 더 할 것처럼 얘기해 주셨는데 금리 인하가 그럼 상승 도미노 현상 더 가속화시키는 건가요? 가능성 있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정말 저는 사실은 그 2020년 이후에 코로나 이후 그리고 이제 2022, 23년에 한국은행의 경제 운영은 정말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저는 금리를 조금만 더 올렸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때 뭐 윤석열 정권 때는 워낙에 이상한 정권이었으니까 뭐 어쩔 수가 없었다고 보고 다만 지금은 정말 곤혹스러울 것 같아요. 지금 근데 한국은행에서 봐야 될 부분은 한국은행이 집값 잡는 데가 아니에요. 한국은행이 집값 잡는 데가 아니니까 물가 안정시키는 거하고 지금 경기 두 개 보는 거거든요. 그럼 둘 중에 정책적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고 이거 한국은행은 상관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입주 물량 없잖아요. 입주 물량 없고 그것도 사실 제가 여기 나와서 한 재작년부터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입주 물량 없는 거에 대한 제 책에서도 재작년부터 계속 썼었고 그러면은 정책 당국자가 신경을 썼어야 돼요. 이거 서울시의 문제니까 그럼 서울시 오세훈 시장 된 게 지금 4년째인데 그동안 뭐 했냐고요. 윤석열 정권 때 뭐 했고. 그러니까 제가 이재명 정권을 옹호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정권 잡은 지 3개월, 4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 정권에 대해서 지나치게 비판 가해서도 안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여야가 지금 공을 모아가지고 거대한 분양시장 여는 거를 지금 같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계속 말씀드린 거, 제 2년 전부터 계속 말씀드린 용산 정비창 부지는 왜 분양을 안 하냐고요.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지금 업무지구에 오피스 공급 그렇게 많이 안 해요. 왜냐면 패러다임 바뀌었기 때문에. 근데 서울시 플랜 보면은 원래 이것도 말도 안 되는데 올 초까지만 해도 물량이 6,000채 거기서 나온다고 했어요. 그 중에 오피스텔이 3,500채예요. 근데 지금 지난달에 발표된 거 6,000채가 아니고 530채도 또 줄였어요. 서울시 뭐 하는 사람들이냐고요, 도대체.
가장 위급한 시간에 공공유지 이것도 코레일 땅인데 남의 땅에다가 지들이 인허가권 갖고 있다고 왜 주택수를 줄여요? 주택수를 늘려도 그 모자랄 판에. 제가 여기다가 임대 아파트 건설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분양시장 열어가지고 그 민간 분양시장 열라는 얘기지. 약간의 저가로. 그것도 민간 브랜드로. 그거 왜 안 하냐고요, 여기. 다른 건 몰라도 교수님이 서울시와 관계가 좋진 않은 것 같다. 저는 원래 중앙정부랑도 안 좋고 서울시랑도 안 좋은데 저는 지금 서울시의 패착이 너무나 심각해요. 네. 이건 서울시 패착이에요. 자, 지금 교수님과 부동산 트렌드 2016 이 책을 가지고 저희가 함께 리뷰한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방금 공급 얘기해 주셔서요. 네. 근데 책에 보니까 2029년까지 서울 신규 입주 물량에 충격적인 현실이 있다고요. 뭐 실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거 진짜 저는 너무 충격적인데 그래서 제가 이거 데이터를 3%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학에서 보면은 그 균형 공급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사실 공급량이라는 게 연도별로 왔다 갔다 해요. 네. 그럼 한 10년 장기로 봤을 때 균형 공급량이 이란 게 이걸 평균을 내면 균형 공급량으로 쳐요. 대략 33,000세대라고요. 근데 이게 약간 재밌는 게 뭐냐면은 서울이 아파트가 한 180만 채되고요. 다세대 연립 빌라가 한 190만 채, 200만 채돼요. 각각에 대해서 평균을 놔봤더니 그러니까 사이즈가 비슷하잖아요. 네, 비슷한데요? 연도별로 공급량이 33,000채로 둘 다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시장은 아파트 시장 말씀하는 거니까 네. 33,000채가 양질의 주택이 계속 공급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약간 다른 말씀으로 어떤 분들이 이 말씀하세요. 아니 그 뭐 공급량이 딱 180만 채면 딱 됐지 거기다 뭘 어쩌란 얘기냐 하는데 양질의 주택은 공급이 돼야 되는 게 사람들 소득이 오르기 때문에 그렇죠. 새로운 좋은 주택에 대한 수요가 존재하기 때문에 공급이 네. 돼야 되는 거예요. 네. 사실은 33,000채가 공급이 돼야 되는데 네. 26년에는 2만 채가 깨져요. 네. 이거 최초고 27년에는 1만 채가 깨져요. 이것도 최초예요. 이게 한 8,000채 나와요. 27년에. 28년에 5,000채가 나와요. 29년에 1,000채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사실은 저도 이거 약간 너무 못 믿을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부동산 114 기타 아실 여러 개 있잖아요. 거기서 저희가 데이터를 받아서 단지별로 다 봤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거기 약간 방배동 물량이 빠진 것 같아가지고 방배동 물량도 넣고 해서 봤을 때 이게 심각하게 줄어들어요. 사실 이 분석은 작년에도 했었어요. 사실 작년에도 저희가 봤을 때 공급량 급감한다는 얘기를 했었고, 근데 이게 지금 너무너무 심각해요. 근데 사실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2027년, 8년, 9년에 심각하다고 하면은 착공이 2023, 4, 5에 됐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노무현 시장 때잖아요. 어디서 시장 때잖아요, 지금. 지금 당장 시작해도 29년에는 쉽지 않은 거죠. 쉽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공급이 중요하다는 말씀은 뭐냐면은 거대한 분양시장을 열라는 거예요. 거대한 분양시장. 분양시장을 열어서 우리가 한 3, 4년에 여기다 아파트 공급할 때니까 근데 아파트가 옆에 있는 아파트보다 20% 싸? 그러면은 사람들이 여기 가서 줄 쫙 서요. 그러니까 강남에서 내가 10억짜리 아파트를 살려고 하는데 바로 옆 동네인데 8억에 나오네. 네. 잠깐만 이거 안 하고 나는 일로 넘어가야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축에서 거래되는 수요를 분양시장으로 빨리 옮겨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수요 정책 다 안 될 거고요. 빨리 이거 열어야 돼요. 분양시장. 공급해야 된다는 거죠. 예, 공급을 위한 분양시장을 열어야 된다. 근데 정부에서 2030년까지 135만 호 공급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걸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게 위치가 지금 거기 발표된 거 보시면은 서리풀지구 말고는 지금 나머지가 괜찮은 데가 다 경기도라니까요. 그리고 저는 제가 이 오세훈 씨하고 자꾸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본인도 똑같이 착공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정부랑 같이 9월 7일인가요? 9월 7일 97 대책? 97 대책 같이 발표를 해야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신뢰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서울시는 서울시에 대해서 착공한다고 9월 27일 날 얘기해. 정부는 서울 제외하고 나머지 경기도권에다가 130호 한다고 9월 7일 얘기해. 뭐 하는 거냐고요. 둘이서 커뮤니케이션 안 하고. 그리고 제대로 된 땅도 없어요. 제대로 된 땅이라는 게 서리풀 지구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용산 정비창 부지 있는데 이거 코레일 부지인데도 아직도 안 나오고 있어요. 아니 이게 진짜 심각한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우선 서리풀 지구부터 말씀드릴게요. 서리풀 지구가 지금 이렇게 쭉 길어요. 경부측 따라서. 거기 지금 용적률 200% 하는데 저희가 봐도 그 용적률 400%에도 돼요. 그 안에 그 주변에 리본이라는 아파트 있거든요. SH에서 개발한 거. 그 용적률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잘 졌어요. 굉장히 잘 졌어요. 정말로. 경부 타러 가다가 그 서울에서 이제 우명동 들어갈 때 오른쪽하고 왼쪽에 좀 긴 아파트 보여요. 하얀색. 정말 잘 졌어요. 근데 그거 SH 브랜드거든요. 100번 양보해서 SH 브랜드 하지 말자고요. 민간 아파트 넣어도 그 정도 용적률 400% 정도 하면 거기다가 4만 채 들어갈 수 있어요. 왜 2만 채 고집하냐고요. 4만 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산 정비창 부지. 그거 15만 평이거든요. 서울시에서 용적률 1000%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150만 평의 연면적이 나와요. 그럼 100번 양보해가지고 사실 저는 오피스 거기다 점용 안 된다고 본 사람이거든요. 오피스 굉장히 폭탄 나오기 때문에 2029년부터.
거기는 아레나 전용 센터로 갔으면 좋겠는데 뭐 서울시 그런 얘기 안 듣겠죠. 그럼 양보해가지고 150만 평 중에서 50만 평만 자기들이 좋아하는 오피스 하라고요. 100만 평이 남아요. 100만 평. 그럼 100만 평의 연면적이 있다고 했을 때 30만 평 공용 면적 주자고요. 그러면 70만 평대에서 아파트 공급할 수 있어요. 거기서 25평짜리 공급한다고 했을 때 뭐 다 뭐 삼각해가지고 최소 2만 채 나와요. 사실 최소 2만 채. 그 얘기 왜 안 하냐고요? 앞으로 입주 물량이 진짜 2만 채, 8천 채, 5천 채, 1,000채가 되는데 분양시장 빨리 열어가지고 우리가 용산 국가 땅이기 때문에 공공적인 목적에서 10억이 아니고 8억에 분양할 때니까 분양의 시장 줄 서세고 줄 쫙쫙쫙 쓸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수요가 일로 간다고요, 지금. 네. 그거밖에 답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자, 그럼 교수님이 작년에도 나오셔서 예측하신 서울 부동산 슈퍼사이클은 현재 어디까지 진행된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은 네. 제 생각보다 항상 소비자들이 빠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네. 이게 약간 좀 놀라운 게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일반 대중이 존재하잖아요. 일반 대중은 되게 과거지향적이고 어떻게 보면 인지가 되게 네. 느려요. 지금도 어떤 사람들 폭락할 거라는 얘기 계속 하는데 믿는 분들 있잖아요. 있죠. 근데 그 폭락한다는 얘기를 작년부터 하는데 그걸 계속 믿는 분들이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상황에 대해서 인지를 하는 게 대중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시장에 참여하는 순간 시장 참여자는 진짜 똑똑해요. 그리고 되게 빨라요. 그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강남 가격이 굉장히 급등했던 건 전 그거라고 보고요. 근데 이제 이게 가격이 빨리 오른다고 하는 거는 거기 버블이 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근데 지금 대외적인 상황을 봤을 때 그 버블이 금방 터질 것 같지는 않아요. 버블 자체가. 그래서 부동산에서의 사이클이라는 게 보통 이게 단연간에 걸쳐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한 중반 정도 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강북은 시작을 안 했고요. 그럼 내년 서울 부동산 시장, 뭐 저가 시장, 고가 시장, 서울 전체 시장 좀 전망해 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97, 11호가 시장을 왜곡시켰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정부의 이런 개입이 없었다고 하면은 원래대로 강남이 올해 1분기까지 급등을 했다가 2분기부터 상승률 자체가 굉장히 슬로우했거든요. 슬로우했죠. 예, 이렇게 가는 게 맞는데 정부가 지금 개입해서 시가시장을 왜곡시켰어요. 그때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모르나 원래대로 하면 강북이 폭등하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만큼 또는 약간 이상의 상승세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강북은 정체였으나 이게 아마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강북은 아마 빠르게 올라가는 게 한강변에서 빠르게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시차를 두고 거기서도 같이 맞출 거예요. 누적은 같이 맞췄기 때문에. 말씀하신 과거 데이터 보면 장기적으로 강남과 강북의 누적 상승률이 비슷하다고 이 책에 나와 있던데 현재 벌어진 격차가 앞으로 좁혀지는 건가요? A란 지역이 10억이고 B란 지역이 5억이에요. 근데 A란 지역이 100% 폭등해서 20억이 됐어요. 그럼 상승률이 맞춰간다는 말입니다. 그럼 5억짜리가 100% 폭등해서 10억이 되면은 상승률은 100% 맞아요. 근데 레벨은 과거에는 10억과 5억이 5억 차이였다면은 지금 20억과 10억이 10억 차이가 돼요. 그러니까 레벨의 차이는 존재하나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대신에 상승률이 되는 거고 사실 이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해서 끝나서는 안 돼서 제가 그 다음에 주장하고 싶은 건 제발 보유세 실효 보유세 올려야 돼요. 종부세 폐지하고 지금 우리나라 실효 보유세가 너무 낮아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집값 잡는 거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이거는 과세 형평 차원에서 올려야 되는 것이지 집값 잡기하고 상관없어요. 그 보유세 올린다고 해서 집값 잡히지 않아요. 사람들 대대로 착각하는데 그럼 미국에서 보여줘요. 미국은 주별로 보유세가 다 틀려요. 뉴저지 2.2%고 캘리포니아도 1% 약간 언더예요. 거기 집값 오를 때는 미친 듯이 올라버려요. 그 지역의 경제 상황이라든지 다른 이슈들이 더 중요해요. 근데 보유세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요즘에 똘똘 한 채 정부에서 많이 얘기하니까 그 한 채에도 뭐 보유세나 이런 거 세금을 너무 많이 나는 게 맞냐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세금이 우리가 실효세가 너무 적어요. 20억 이하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종부세도 지금 장난치잖아요. 종부세 없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가 지금 0.4%라고 세우려 하지만 0.4%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시가에 대해서 때리는 게 아니고 거기서 감정가에서 때리잖아요. 감정가도 60%, 80%, 90% 정권마다 다 다르잖아요. 이게 정권마다 다를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 왜 달라요? 그러니까 그 시가가 윤석열 때로 계산을 하면은 20억이라고 했을 때 감정가가 대략 60%였어요. 그럼 12억이거든요. 12억 이하에 대해서는 종부세도 안 내요. 그다음에 어떤 게 되냐면 거기다가 곱하기 공정시장 가율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그것도 또 한 60%, 70% 돼요. 그러면 어느 정도에서 때리냐면 한 7억 선에서 0.4%를 때려버려요. 그럼 결국은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20억짜리 주택이 1년에 세금이 250만 원인가 200만 원 내요. 0.1% 이거 진짜 창피한 수준은 낮은 거예요. 부부가 그랜저 2대 몬다고 했을 때 신형 그거보다 높아요.
그랜저 2대 모는 것보다 20억짜리 아파트의 보유세가 낮은 게 말이 되는 현상이냐. 이거 과세 형평 차원에서 이거 조정해야 되는 겁니다. 과세 형평, 집값하고 상관없어요. 한국이 좀 과도하게 낮은 거고. 과도하게 낮은 거죠. 예를 들어서 한미일 공조 얘기한다고 했을 때 미국은 주별로 그 보유세가 다 다르거든요. 하와이 이런 데가 제 기억에 아마 0.3%인가 그럴 거예요. 알래스카가 0.8%고 그리고 제일 높은 데가 뉴저지가 2.2%인데 평균이 0.8%예요. 근데 0.1% 시효세를 0.8% 올릴 수는 없죠. 저도 뭐 그렇게 하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럼 미국이 제일 낮은 주가 0.3%예요. 0.3%까지 가자고요. 또는 일본은 1.4%예요. 일본도 근데 공시지가에 대해서 1.4%예요. 대략 시가에서 70% 선의 공시지가 거기서 1.4%니까 굉장히 세요. 근데 그러면 한국은 어쨌든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을 더 거두면 세수가 늘어나니까 좋은 거일 텐데 이걸 안 하는 이유는 뭐 국민들의 반대가 큰 건가요? 그쵸. 정서상? 이거 그래서 올려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면 문제가 뭐냐면은 공산주의 국가들이 재산세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중국하고 베트남이나 몽고 같은 데 가가지고 야, 너 1년에 아파트 좋은 데 사는데 재산세 얼마나 냐 야, 이거 내 집인데 내가 왜 돈을 내? 국가한테 딱 그런 마인드가 생겨요. 이거 한 번은 이런 식으로 되면 되게 깨지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실효세를 지금이라도 그러니까 다만 이건 있습니다. 네. 양쪽 정당에서 제발 합의해가지고 같이 올려버려야 돼요. 이거 여기서만 올리고 딴 쪽 정당, 뭐 국힘이나 이런 데서 우리 올리기 싫어 이런 소리 해서는 안 돼요. 이거 지나치게 낮기 때문에 실효세 올리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이게 보유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지방세예요. 네. 그러니까 강남에서 만약에 0.1% 세율이 0.3이 되면은 강남구만 좋아지는 거예요. 네. 근데 예전에 과거에 종부세 같은 경우는 이거 국세거든요. 국세를 받아서 이게 뿌려졌어요, 사실은.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재산세를 올린다고 했을 때 이 안에서 지방세 부분하고 국세 부분하고 우리가 조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지방에 있는 농촌이라든지 이런데 과거에 종부세 받아서 많이 도움을 줬거든요. 우리가 그걸 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되게 복잡해요. 그러니까 지금 조세 혁신하려고 하면 양쪽 정당에서 딱 합의 보셔야지 한쪽 정당에서 일방적으로 했다가 다음 정권의 장권 잡으면 또 다 바꿔버릴 거라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예. 좀 더 직접적인 투자도 한번 여쭤보면 이 책에 보면 마지막에 이제 책을 안 사신 분들은 못 보게끔 이렇게 뭐 묶어놓은 게 있습니다. 저평가 아파트를 찾아낸 대장단지 가격 리포트 같은 건데 여기 소개된 15개의 대장단지가 있는데 요거는 유망하다고 해서 일단 소개된 건지 아니면 이게 어쨌든 서울에서 인기 있는 단지가 있으니까 구별로 그런 의미의 15개 다 대장단지인지 전자인가요 후자인가요? 이거?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뭐 저만 쓴 게 아니고 제 제자들이랑 같이 썼는데 제 제자들은 사실은 뭐 저보다 더 나름대로 뭐 부동산 단지별로 임장도 다니고 하는 친구들이어서 제자님들 성함도 말씀드리면 정재훈님, 김규성님, 이소영님, 이영민님. 네, 근데 이 친구들이 다니면서 자기들이 봤을 때 이제 그 지역에서 조금 중요한 단지들이라고 저희들이 뽑아놨어요. 어디예요? 그러니까 생각나는 거만 말씀해 주시면. 지금 10개 다 생각은 안 나는데. 네, 몇 개만요. 예, 강남은 도고렉스라고 반포자이하고 강동 같은 경우 고덕 그라시움 있잖아요. 네. 뭐 거기하고 그리고 이제 노원구의 아파트도 저기가 한신 아파트가 좀 넣었고 지역별로 좀 많이 넣었어요. 예, 서울 전체를 다 해보려고.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우리가 구별 지수만 나오잖아요. 네. 구별 지수와 별개로 이 단지별로 특히 이제 특정 평형대 25평하고 33평을 좀 다시 나눠서 볼 필요가 존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대장 단지를 본 건 뭐냐면은 이게 통계적으로 이게 대수의 법칙이 작동이 되거든요. 거기 샘플 사이즈가 크면은 저희가 여기서 또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엘리트를 다 묶었어요. 엘리트를 다 묶었어요. 엘리트는 33평이 만채나 돼요, 거기서. 그러면 거의 같은 생활권에서 만채가 움직이는 트렌드라는 거는 많은 지역을 성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해당 단지의 어떤 대표 평형대의 가격 트렌드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한다고 했을 때 본인의 결정에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예. 혹시나 내년에 좀 주목해야 될 서울 경기도의 숨은 보석 같은 지역이나 단지 있을까요? 좀 어디가 좀 유망하게 보인다? 그러니까 제가 뭐 그 단지 레벨까지 잘 모르나 큰 그림을 좀 네, 큰 그림이라도 그러니까 지역이라도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이 개발축 그리고 업무지구랑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 주택 시장이 지금 업무지구 중심성으로 다 재편됐어요. 업무지구 중심성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업무지구라는 게 광화문 있고요. 그리고 여의도 있고 강남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강남에서 오른쪽 가면 잠실도 쿠팡 있고 또 굉장히 커요. 그다음 쭉 돌아가면 이제 성수동 있거든요. 성수동은 핫플레이스가 아닙니다. 성수동은 소셜 벤처, 사회적 기업 생태계가 많죠. 거기 작동된 데고
이렇게 되면서 무신사 붙고 뭐 SM 들어오고 뭐 현대 들어오고 그리고 뭐 크래프톤 들어오면서 하나의 업무지구화가 됐어요. 그리고 좀 더 가면 광화문 있고요. 그다음에 좀 더 내려가면 이제 홍대 합정도 사실은 굉장히 큰 업무지구예요. 어떻게 보면 출판과 미디어 관련 내려오면 구로 가산이 있어요. 그것도 업무지구예요. 지금 그래서 2호선이라는 게 굉장히 큰 업무지구 연담화 현상이에요. 그렇죠. 중간중간에 끊겨 있습니다만은 그럼 2호선 안은 사실은 어디나 가게 다 좋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트렌드는 이 9호선 라인인데 9호선 라인이 약간의 2호선 안짝하고 겹치고 마곡하고 강동에 있어요. 강동 쪽에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이 있거든요. 마곡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부분이 전 세계 어느 도시도 공항 주변에는 반드시 업무지구가 만들어져요. 그게 마곡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서울이 2호선, 그 다음에 9호선을 따라서 동서쪽으로 여기서 더 갈지는 몰라요. 사실은 현재까지 이렇게 된 상태고 마곡과 강동이고 그 다음에 경부축을 따라서 쭉 내려가요. 경부축을 따라서 수원까지 내려가요. 삼성전자까지. 그게 이제 판교 그 다음에 이런 쪽이에요. 그러면 이 업무지구와 접근성이 좋은 데들의 주택단지는 잘 보셔야 돼요. 앞으로도 좋을 것이다. 그럼요. 업무지구 접근성으로 다 재편이 됐고 업무지구 접근성이 도시경제학 또는 부동산 경제학 101에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근데 업무지구 주변으로 재편됐다. 뭐 업무가 중요한 건 알겠는데 재편됐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뭐 옛날에 업무가 안 중요했어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더 중요한 게 있었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학군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생각을 했죠. 요즘 학군은 좀 덜 중요해요? 그럼요. 과거에는 8학군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학군 수요는 사실은 매매 수요가 아니라 전세 수요예요. 전세 수요고 물론 학군 때문에 초등학교 후반기에 이사를 가긴 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가격 자체가 지금 제가 뭐 왕십리 뉴타운은 편한 데는 아니면 되게 좋음에도 불구하고 뭐 한 20억이라고 칠게요. 그럼 동일평양 때의 한 티어 같은 데는 한 35억 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1차와 2차로 나눠서 지원하는데 2차의 경우에 서울시 전역에서 다 풀어놨어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은평구에 있는 친구가 3호선 쭉 타고 내려가가지고 뭐 도곡역에 내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수인분당선 타고 왕십리에 있는 친구가 쭉 내려와서 한티역에서 당국고등학교에 지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많지 않을 뿐더러 첫 번째. 두 번째는 거기서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이분이 이사를 간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거기 집을 팔고 여기서 집 못 사요. 근데 전세는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전세 수요예요, 사실은. 근데 과거에는 매매 수요가 존재를 했어요. 그 두 번째는 과거에는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는 수가 10만 명인데 지금 5만 명으로 줄어버렸어요. 굉장히 많이 줄었기 때문에 학군이 주는 영향력 자체가 과거보다는 줄어요, 지금. 인구가 준 만큼 파워가 좀 줄겠네요. 그럼요. 수요 자체가 줄어든 거죠. 조금 학군침에서 목동과 여의도의 교육 환경을 비교 분석한 부분도 이 책 부동산 트렌드 2016에 있던데 어떤 부분이었고 자녀 교육을 위해서 거주지 고민하는 학부모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근데 이게 약간 좀 저희가 분석한 거는 거주자분들의 라이프 스타일하고 학교의 어떤 건데 보니까 여의도하고 목동의 좀 다른 것들이 약간 여의도 같은 건 어떻게 보면 제가 해석하는 부분은 이런 표현 안 해서 약간 자기주도형의 애들을 조금 뭐라 그러죠? 조금 방임까지는 아니지만 풀어놓고 자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약간 좀 환경인 것 같고 목동은 우리가 전형적으로 사교육 타운이잖아요. 그렇죠. 사교육이 훨씬 많죠. 굉장히 만들어지고 뭔가를 할 수 있는 이게 굉장히 뭐라고 그러죠?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여서 본인의 교육 철학이랑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그러니까 목동 여기가 이 사교육 타운이 강남도 마찬가지지만은 강남에 산다고 해서 대치동 다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죠? 서초, 강남, 심지어 하남까지 거기서도 이렇게 주말에 이렇게 와요. 그러면 목동도 보면은 이 주변 지역, 심지어 김포에서도 주말에 오더라고요. 근데 목동하고 여의도가 상대로 가깝기 때문에 거의 같은 사교육 생활권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선택은 이제 아이들을 여의도 학교를 보낼까, 여기 학교에 보낼까인데 그 학교의 어떤 그 환경, 그러니까 이 교육 철학이 조금 다른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학군 얘기 나와서 예전에는 이제 대치동 뭐 지금도 당연히 유명하지만 그쪽 편이라든가 청담 뭐 이런 쪽들도 이제 또 개포 이런 데들도 굉장히 집값이 굉장히 비쌌지만 요즘에는 한강벨트 라인으로 해서 예를 들면 반포안에서도 원래 예전에는 반포 자이랑 반포 레미안 포스티지가 굉장히 비쌌는데 이제 한강이 더 잘 보이는 뭐 레미안 온밸리라든가 학군보다 약간 한강 라인으로 좀 뭔가 옮겨가고 있다. 집값이 오르는 게 이게 사실인가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신축 프리미엄 같아요. 신축 프리미엄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강 뷰라는 거는 사실은 조금 굉장히 차별적인 프리미엄이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그 두 가지인데 지금 말씀하신 반포자이하고 레미안 포스티지 벌써 15년 이상 됐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여기가
세 단지고 하니까 그 신축이 작동한 것 같아요. 예. 그렇다고 그 두 단지가 사실은 나쁜 단지도 아니고, 예, 약간 신축 프리미엄과 관련된 걸로 전 보여요. 예. 근데 서울시 인구가 감소하는데 세대수는 뭐 아직까지 증가하고 있는데 세대수 증가도 뭐 꺾인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언제쯤 꺾이고 이게 서울시가 미친 영향이 좀 있을까요? 아, 그럼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네. 인구수 자체는 사실은 90년대 중반에 서울시가 탑이었어요. 그때 한 1,050만 정도 되다가 지금 940만 정도 돼요. 우리가 인구수가 중요하지 않은 게 여기서 나타나요. 30년 전에 1,050만이었는데 지금 한 940만 정도 내렸으면 가격 꺾여야 된다고 사람들이 생각할 건데 그게 아닌 게 두 가지인데 인구수도 중요할 수 있으나 서울 시민들의 소득이 빠르게 올라갔다는 것. 수요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래서 소득이라는 거하고 두 번째는 세대수예요. 세대수. 세대수가 10년 전에 한 400만 정도 하다 지금 450만인가 이렇게 또 한 10% 올랐어요. 세대수가 되게 소형화됐기 때문에 소형 주택에 대한 수요가 존재를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언제까지나 작은 오피스에 살고 있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결혼을 늦게 할 뿐이지 가구를 구성한다고 했을 때는 사실은 10평짜리 오피스를 사는 게 아니고 아파트 또는 빌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 부분은 좀 거대한 트렌드고 그 다음에 이제 세대수가 약간 좀 이렇게 좀 다시 꺾인다는 트렌드는 좀 봐야 되는데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서울 외곽의 경기도권의 대기 수요예요. 충분히 들어올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리고 이 책에 정부 규제로 시장이 멈춘 듯 보여도 본질 가치는 유지된다는 서울 일시 정지 이론을 제시하시던데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김규석 교수의 그 이론인데 뭐 저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거예요. 627 나왔어요. 627 나와 딱 패닉이 있으니까 서울이 정지된 것처럼 보여요. 거래량이 없어 보이나. 근데 다만 이제 부동산의 본질 가치라는 게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거래량이 적어질 뿐이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질 가치를 지금 우상향해요. 왜냐면 인플레이션도 왔고 유동성도 풀릴 것이고 공급량이 없다는 것도 사람들이 많이 안다고 하면은 그래서 일시적으로 정지될 뿐이지 본질적인 가치는 오른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향후 이재명 정부 이제 3차 대책까지 나왔죠. 또 나오겠죠. 정책 어떤 것들이 나올 수 있는지 좀 전망해 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우선은 지금 아마 이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워낙에 쇼킹해 보이지만은 사실은 작동 안 할 겁니다. 작동 안 할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25억 이상에 대해서 2억까지 그 대출 제한을 걸었잖아요. 40억짜리 사는 사람이 투자고요. 40억짜리 사는 사람이 6억까지 대출을 받고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34억을 어디서 자기 돈을 끌어온 거예요. 강남은 지금 올랐어요. 거래량은 줄었으나 이런 사람들이 존재를 해요. 그럼 그 사람이 봤을 때 34억을 마련한 사람이 38억을 마련 못할까요? 충분히 사교육을 마련할 수 있어요. 정말 죄송한데. 그럼 강남권에서 가격이 조금 오르는 신고가 나온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고요. 사실은요. 더 살려고 할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 이펙트가 그 밑에 있는 시장에 영향을 준다니까요. 강남 올랐어? 나도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거래량은 줄 거예요. 거래량은 주나. 거래량은 더 준다. 전세 가격이 또 오를 거라고요. 그러면 전세 가격 오르니까, 야, 이 가격에 내가 이 전세 사는지 어떤 식으로도 매매를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또 사고금을 일으킬 거예요. 그리고 생애 최초 주택자에 대해서 여전히 70% LTV가 나오고 6억까지 받을 수가 있다고 하면은 9억 이하 주택은 상승 가능성이 높아요. 그게 25평에서 강북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러니까 10억, 12억짜리 아파트 사는 분들도 여기 내가 안 되겠다 해서 일로 또 넘어갈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시장을 왜곡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 아마 일부 계층에 대해서는 거대한 분노가 나타나기 시작을 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잘못된 정책이고 두 번째는 이제 어떤 정책이 나올 거냐에 대해서 아마 두 가지 정책이 나올 거고 전 나와야 된다고 보고요. 첫 번째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 부동산 보유세 올린다는 거 하시면 안 돼요. 세제 형평성 차원에서 우리가 지나치게 보유세가 낮기 때문에 보유세 현실화로 가야 되는 것이고 그 전제 조건은 사실은 종부세 폐지예요. 종부세 폐지하는데 실효세를 올려야 되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도 국세하고 지방세 비율 반드시 고민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선언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양당이 공이 모여서 제발 그 망할 놈의 포퓰리스트적인 관점 말고 같이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저라면 이거 해요. 두 번째 할 건 뭐냐면은 고가주택, 25억 이상의 주택은 사실 미국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거는 위험자산이에요. 위험자산인 경우에는 부동산 파이낸스 주택담보대출할 때 거기서는 전보 모기지라고 해서 이자율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프라임 모기지라는 거는 중위값에서 중위값 안짝에 있는 그 파산하지 않을 주택에 대해서 우리가 프라임 모기지라고 해요. 그게 만약에 4%면은 초고가 아파트 단지는 그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얘네가 전보 모기지라고 해가지고 프라임 모기지를 주지 않고 전보 주택 담보 대출이라고 해서
가상금리를 붙여버려요. 과거엔 그게 7%였어요. 그러니까 4%가 프라임이면 7%가 전보목이지 3%가 이제 붙은 거예요. 그런 상품 빨리 마련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마 좀 나와야 될 부분은 서울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서울의 문제니까. 그럼 서울시 안에서 유휴부지 제발 좀 서울시랑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중앙정부가 직접 개입을 해가지고 토지를 지금 모아야 돼요. 서리풀 지구 용적률 더 올라서 한 4만 채 만드시고, 지금 수서 역세권 한다고 했거든요. 거기는 근데 분양하고 아마 임대하고 섞어야 될 겁니다. 네.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상암동 가보면 수색역이 있어요. 네. 거기도 부지 굉장히 커요. 거기는 아마 서울 서부권에서 아마 개발할 때 좋은 위치인 거고, 그 다음에 상암동에도 상암동 랜드마크 타워라고 있거든요. 거기 맨날 서울시에서 100층짜리 뭐 랜드마크 한다고 하는데 20년째 아무도 안 들어와요. 아무도 안 들어오고 거기 100층짜리 오피스 수요가 없어요. 거기다가 최소한 70층짜리 주상복합 2채는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 부지에 아까 말씀드린 용산정비청 부지에서 제가 봐서 최소한 2만 채 나오고, 동대문에서도 경찰청 기동대 부지라고 있어요. 거기도 꽤 큽니다. 이거 다 빨리 모아야 돼요. 어디 뭐 200세대 나올 거 어쩌고저쩌고 해서 저번 97대책인가 해가지고 한 7,000채 그런 장난으로 사람들 속일 생각하지 마시고 빨리 큰 개발 토지부들 모아서 빨리 분양시장 열어야지. 아니 이거 아니면 지금 답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뭐 용산이나 상암이나 좀 업무지구나 오피스 같은 것들을 좀 서울시나 정부에서 뭔가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혹시 거기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부동산이 아파트가 아니라 그걸 하고 싶어 하는 이유는 있을 거잖아요. 그 이유가 되게 잘못된 이유예요. 그 이유도 없어요. 제가 할 때 이유가 없는 게 지금 전 세계 글로벌 도시의 오피스 공실률이 20% 이상이에요. 우리나라하고 동경에 사실 오피스 공실률 4% 좋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글로벌 인베스터들 아니까 그럼 너 여기 왜 인바운드로 한국에 있는 서울 오피스 시장 안 들어와 했더니 우리는 이미 오피스는 패러다임 변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험자산에서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두 번째는 AI가 오피스 워커들 업무 대체를 정말 생각보다 너무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실리콘밸리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제가 아는 엔지니어들 많거든요. 네. 탑 엔지니어들은 안 잘릴 줄 알았어요. 지금 마구 잘리고 있어요, 사실은. 마구 잘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AI로 인한 산업 패러다임 변화한 거, 그리고 코로나가 이제 업무 환경 재택으로 많이 돌렸잖아요. 네. 오피스 수요가 그렇게 있지가 않아요. 제발 서울시 정신 차리시기 바라시고,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세운지구 있죠. 세운지구 가면 많이 부셨어요. 거기 오피스 건물 엄청 들어와요. 그게 2029년부터 나타나요. 서울역 있잖아요. 서울역 북서역 쪽에도 오피스 건물도 많이 들어와요. 이거 이미 예정된 거예요. 이거 예정된 상태에서 용산 정비창 부지에다 뭘 짓는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그때는 우리나라 오피스 마켓 완전 박살날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런던에 90년대 초반, 80년대 후반에 카나리 왈프라는 지역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HSBC 그 헤드쿼터 보러 많이 가실 텐데 거기가 지금은 굉장히 좋죠. 근데 그게 90년대 초반에 나오면서 갑자기 오피스 물량이 나오니까 런던 오피스 시장이 90년대 중반까지 완전히 박살났었어요. 더 심각한 상황이 아마 서울에 나타날 거예요. 용산 정비창 부지 오피스 제발 제거해야 돼요. 제발. 그리고 상암동에 있는 랜드마크 타워는 지하철역부터 엄청 멀어요. 지하철역에서 가까운 것도 아니고. 거긴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없어요, 오피스가. 주변에 오피스 타운도 없고. 그럼 주거지 개발이 맞아요. 근데 저는 서울시 이해를 못해요, 솔직히 하는 거를 지금. 예. 자, 이 책에 보면 9억 원 미만 아파트가 6.27 대책의 무푼지대라고 언급하셨는데, 그러면 내년에 9억 원 미만 아파트가 좀 많이 오를 수 있다는 의미인지는 플러스 실소유자들이 이 시장에 진입해야 할 때 뭐 유리할 점 같은 거 있을까요? 실수요자들은 유의할 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라이프 스타일상 지금 주택을 사기를 마음을 먹은 분들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시장 참여자가 훨씬 똑똑해요. 훨씬 빠르고. 그리고 이제 본인들이 계산을 할 거예요. 본인들 자기 자산 대비 얼만큼 지금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생애 최초 주택자의 경우에는 70%까지 여전히 나오기 때문에 서울의 25평 중위값 이하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누구보다도 더 많이 돌아다니면서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전세가가 오르기 때문에 이분들의 합리적 선택은 뭐냐면은 자기가 자기의 미래의 소득이 계속 들어온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면 들어갈 확률이 높죠. 그러면 정부에서 지금 어쨌든 세 번의 대책이 나왔는데, 교수님 주변에는 이제 부동산 전문가가 아닌 일반 지인분들도 또 교수님 부동산 전문가시고 대학의 교수시니까 당연히 물어볼 거잖아요. 일반 지인들이 요즘에 어떻게 생각하지 경민하면서 물어볼 텐데, 그분들은 요즘에 조금 이 대책까지 나오고 난 다음에 집을 사고 싶어하는 심리가 더 막 급해지고 있는 건가? 이제 좀 간망해야 되겠는데 이분들의 심리 지금 어떤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본인이 집을 살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살려고 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뭐 제자도 있고 하는데 그분들의 심리. 그러니까 그냥 대기업 흑수저란 표현이 아니고 대기업 금수저가 아닌 층들이 있잖아요. 그냥 거대한 분노예요.
아니 자기도 이제 집을 살 시점이 됐는데 애가 둘 있고 분양을 하려고 했는데 분양 물건도 별로 없고 그럼 지금 단계에서 매매 시장을 넘어가려고 했는데 자기 어느 정도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돈을. 근데 갑자기 이게 돈이 더 필요하게 생긴 거라고요. 그렇다고 내가 지금 전세를 들어가서 살아본 전세 가격은 또 왜 이렇게 비싼데? 이게 미쳐버리는 얘기예요, 사실은. 이거 정책 이렇게 만든 사람들 진짜 반성하셔야 돼요. 제가 진짜 한 마디 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본인들 집 다 팔라고요. 판 다음에 무주택자가 된 상태에서 40% LTV로 본인들이 살 수 있는 집을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요. 그런 고민도 안 하는 사람들이 이런 정책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세상 전체에. 정말 정책 나쁜 거고, 이거 정말 반성하셔야 돼요, 사실은. 부동산 가격 오르는 거는 시장에서 알아서 흐르는 것이지, 자기들 멋대로 수요를 이렇게 조작하는 게 어디 있어요, 세상 전체에. 제가 이제 이번에 10, 15 대책 나오고 난 다음에 주변 지인의 댓글을 한번 코멘트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와, 시장이 뭐 진짜 완전 전문가분입니다. 이분 부동산 투자 전문가인데 상담해 주는데 시장이 진짜 아비규환이라면서 사람들이 막 울고불고 난리를, 집을 사고 싶은데 못 사서, 이런 의견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분은 수원에 2.1억 주공 아파트 사는 분인데 왜 우리 집이 투기가열지구에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아파트냐고 울부짖는다고 하는데, 이런 두 가지 의견 좀 공감이 되시나요? 아, 당연하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분노예요, 분노. 이거 지금 말이 안 되는 거라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이제 섬이라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아니, 그분들이 봤을 때 토지허가가, 이거 되게 무섭잖아요. 사실 별거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근데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그 별거 아닌 게 정보를 많이 갖고 있고, 조금, 그러니까 뭐, 여력 있는 사람들은 별거 아닌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걸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지? 누구한테 상담받아야 되지? 이거 미쳐버리는 일이라고요, 이게. 이렇게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이분들이 화난 건 뭐냐면은 정부 정체가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정부는 어떻게 나오니 굉장히 비합리적으로 나온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면, 야, 그럼 여기서 이제 게임 인원이 들어가요. 제가 크레이지 전략을 해가지고 비합리적으로 나와요. 그럼 여기서 합리적인 선택이 뭐냐면 나도 같이 더 크레이지 전략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얘가 비합리적이니까 나도 비합리적으로 가고 나도 뭔가를 해야 되는 게 더 맞는 거예요. 그럼 어떤 식이냐면은 여유가 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가 별거 아니라는 걸 아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야 그냥 빨리 시장 들어가자가 돼요. 빨리. 그러니까 이거는 시장을 당연히 왜곡시킬 것이고 그 피해가 상대적으로 정보 능력이 없는 분들, 상대적으로 자산이 별로 없는 사람들한테 가요. 그러면 그 가운데 어느 지역에서 신고가가 올라가고 이런 뉴스가 계속 듣는다. 그때는 진짜 거대한 분노가 일어날 겁니다. 예. 근데 교수님이 아까 전에 이제 공급도 얘기해 주셨잖아요. 29년에는 거의 1000세대라고. 그럼 집값은 이제 슈퍼사이클 얘기하셨으니까 작년인가 그 작년부터 언제까지 오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빨리 이 거대한 분양시장 열라는 게 제가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저는 이제 노태우 대통령하고 이제 MB를 어느 정도 평가를 하는 게, 특히 노태우 정권 같은 경우에 1980년대 우리나라 경기가 진짜 좋았거든요. 너무너무 좋아서 3조 호황 플러스 이렇게 되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1988년, 87년에는 강남 아파트 값이 그냥 100%씩 올랐어요. 전세값도 미친 듯이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막 자살하고 그랬어요, 그때. 전세 못 구한다고. 전세 뛰기도 하고. 그때 노태우 대통령 정말 리더십을 잘 발휘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국토부, 서울시, 뭐 기재부 서로 다 따로 움직이거든요. 금융이. 대통령이 딱 그때 제가 왜냐하면 이 당시에 대해서 제가 좀 분석을 하는 글을 썼었어요. 그래서 당시 상황을 이제 당시 청와대에 있는 분들한테도 듣고 했었는데, 노태우 대통령이 딱 리더십 잡고 PF에서 자기가 주재했어요. 회의 자체를. 야, 이거 어떻게 해? 야, 국토부 너 말도 이거 니들이 어떻게 해? 당시 건국이었죠. 그거를 한 거예요. 그걸 하면서 거대한 분양 시장을 연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리더십이 있으니까 1988년, 89년에 분양 시장 열면서 아파트도 빨리 들어갔어요. 91년부터 입주가 시작됐으니까. 근데 이때 분양 시장 거대하게 여니까 그다음부터 서울 가치값 꺾이기 시작해요. 그 꺾이는 게 사실 97년까지 꺾여요. 강남 아파트 집값이라는 게. 분당하고 이제 일부 신도시에서 그때 뭐 200만 원, 100만 원 나오는데, 분당 같은 경우에는 40만 원 도시를 만들었잖아요, 사실은. 10몇만 원을 공급을 한 거고. 그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컸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MB 정권 때도 2010년대 초중반에 가격 막 오르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보금자리 주택 그때 나왔어요. 보금자리 주택도 사실은 2010년에 입주 시작된 게 아닙니다. 2010년에 거대한 분양시장을 열고 입주는 2013년부터 시작이 됐어요. 12년부터. 근데 13년까지 가격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거대한 분양시장 안 열면은 그땐 몰라요, 어떤 일이 발생할지. 그러니까 양쪽에서 지금 정파적으로 움직일 게 아니고 9월 7일에 정부에서 발표했는데 9월 27일 서울시에서 발표한, 이런 정신 나간 짓 하지 마시고 빨리 서울시에 갖고 있는 물건들 다 모으고 국토부나 아니면 금융위 같은 데서도 같이 좀 잘 협력을 해서 거대한 분양시장 만드는 거를 빨리 해야지,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 나중에 사람들의 거대한 분노에 직면할 겁니다.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교수님은 부동산을 수요를 잡는 게 아니라 공급으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네요. 거대한 분양시장을 열어서 기축 시장에 있는 수요를 이전시켜 버리는 거예요. 수요 이전이에요. 수요 이전.
자, 이 책에는 또 이제 충무로 신당 약수를 하풀 트라이앵글로 주목하시는데 이러한 상권의 부상은 인근 주거지와 부동산 가치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이게 사실 핫플레이스하고 주거지하고 겹치기도 하고 겹치지 않기도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런 핫플레이스가 되면은 거기 주변이 어떻게 보면 어메니티가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있죠. 근데 핫플레이스가 됐다고 막 집값이 막 오르고 막 그러지는 않습니다. 사실은요. 근데 이제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의 굉장히 좋은 어메니티가 생긴 거죠. 지금 서울에 제일 핫플레이스는 그러면 충무로 신당 약수인가요? 어딘가요? 이게 이제 하이 스트리트 상권하고 그냥 이제 일반 상권하고 좀 나눠서 보셔야 되는데 글로벌에서 딱 들어왔을 때 자기들 플렉십 놓는데 세 군데예요. 사실은 성수동하고 한남하고 도산공원 주변이에요. 다 비싼. 그러니까 고가주택 단지 옆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근데 성수는 고가주택 플러스 이제 거의 뭐 여기는 이제 거의 글로벌 성수동 가면 데스티네이션이 됐기 때문에. 제 여자친구 얼마 전에 갔는데 80,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외국인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그래서 다음은 서울시장은 행정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이게 성수동 솔직히 그 지역 비하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잘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10몇 년 전만 하더라도 강남에서 성수동 가는 일은 딱 하나 있었어요. 자동차 고치러. 성수동이 이렇게 된 거 10년도 안 돼요. 13년? 작년 13년에 수인분당선 성수역을 뚫리고 그 다음에 소셜 벤처 기업들 들어가기 13년이거든요. 그게 정확하게 정원호 구청장이라는 분이 구청장 했던 기간하고 겹쳐요. 근데 이게 글로벌 핫플레이스 만든 것도 기적적인 건데 업무지구 만든 것도 더 기적적인 거예요. 사실은 이런 행정가가 존재를 하면서 그걸 이분을 제가 좀 아는데 그거를 의사결정을 조절을 하면서 이걸 만들어 버렸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거 대단해요. 그러니까 그런 치적이 좀 우리가 좀 구청장이 굉장히 잘하셨다. 굉장히 잘했어요. 그 성동구청장이 그러니까 이런 분이 좀 더 큰 스케일에서 리더십을 발휘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디자인 보여주기 시작. 뭐 상암도 말도 안 되는 땅에다가 뭐 100층짜리 뭐 짓는다. 뭐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도 뭘 한다. 뭐 이런 거 말고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글로벌에서 80~90%가 오잖아요. 지금 한 동네 10몇 년 전엔 강남에서 차 고치러 갔던 동네인데 그걸 10년 안에 바꿔버린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그게 경쟁력이, 그게 서울의 경쟁력이라는 게 실제로 사람들이 와서 돈을 써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돈을 쓰는 걸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돈도 쓰면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 하나만 하면은 제가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부순다고 해서 좀 욕 많이 먹었는데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가 패션 산업과 관련된 거 부름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주변에 상권 다 망했어요. 거기 앞에 있는 맥스타일 지금 공실률 70~80%고 그 옆에 있는 현대는 DDP 자체는 실패한 건가요? 당연히 실패한 거죠. 거기 안에서는 어떤 행사를 못 합니다. 그 자하디드 건물이라는 게 비선형이어가지고 동선이 너무 헷갈리고 안에가 되게 좁아요. 그럼 거기서 제일 잘 되는 건 뭐냐면은 이게 코미디인데 작가님 연배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애 있는 친구분들은 아실 거예요. 키즈 카페예요. 그게 얼마나 코미디냐고요. 왜 코미디예요? DDP가 맨 처음에 800억 든다고 했다가 10몇 년 전에 벌써 5천억짜리 건물이에요. 5천억짜리 건물. 5천억짜리 키즈 카페 만들어 놓고서 그게 뭐 대단한 걸 우리가 얘기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와서 DDP에서 외부에서 사진 찍고 가요. 그 안도 안 들어가고 그 주변에서 쇼핑도 안 한다고요. DDP 가봤지만 안에서 뭐 특별히 많이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안에서 행사를 못 한다니까요. 큰 거를. 일부 뭔가 할 수는 있죠. 근데 공간이 작아서 못 해요. 지금 5천억짜리 키즈 카페 만들어 놓은 게 자랑은 아니잖아요. 자, 도쿄 부동산 시장이 잃어버린 30년을 끝내고 2013년부터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데 도쿄 부동산 시장 실제 지금은 어떻고 서울 부동산 시장이 도쿄 전체를 밟을 가능성도 있나요? 제가 여기서 좀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은 뭐냐면은 우리가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 계속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뭐 일본이 전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 건 맞아요. 근데 동경 부동산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게 거대한 착각이라는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한 거예요. 그리고 2014년부터 솔직히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뜨기 시작을 했어요. 동경은. 그리고 특히 2020년부터 지금까지 50% 올라갔어요, 가격이. 그러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동경 갔을 때 뭐 아자보드 아이 힐즈, 룩봉기 힐즈, 힐즈로 끝나는 데 가시잖아요. 힐즈로 끝나는 데가 이제 모리 빌딩이라는 데서 이제 개발한 데인데 일부는 매매가 돼요. 그 아파트로. 거기 아파트 상승률은 더 높아요. 그러니까 동경 같은 경우에 사실은 뭐 우리가 3극이라고 얘기를 해요. 동경은 이제 아주 슈퍼스타 단지들은 굉장히 빨리 오르고 중립 쪽에 있는 데는 천천히 오르고 안 오르는 지역도 있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경이 전반적으로 가격이 오른다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자, 오늘 교수님과 긴 시간 이제 부동산 트렌드 2016 책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마지막으로 그럼 정리하는 걸로 지금 수도권에 계시는 무주택 1주택자분들
자, 2025년 지금 10월 말입니다. 벌써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이 라이프 스타일하고 생애 주기하고요. 네. 본인의 가구의 어떤 구성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본인의 미래 소득이 어떻게 될지를 잘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서울하고 수도권 약간 상황은 좀 다릅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물건들이 나오는 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직업이 있으면 거기서 사셔야 되는 거니까 그럼 주변에서 이제 어느 정도 입주 물량이 나오는지를 잘 보신 다음에 그리고 본인이 이제 전세를 사실지 매매를 사실지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근데 이제 전세 가격 같은 건 서울은 굉장히 빠르게 오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이제 본인이 결정을 하셔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9억 이하에 대해서는 여전히 어느 정도 LTV가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강북 2호선 외곽은 지금 안 오르는 데들이 덜 오르는 데들이 존재를 해요. 그러면은 인플레이션도 오고 해서 좀 본인이 결정을 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혹시나 지금이나 내년에 주요 투자 기회가 좀 어디서 그래도 좀 찾아본다면? 이게 약간 도시계획자와도 좀 겹쳐 있습니다, 사실은요. 근데 지금 2호선 외곽 주변은 사실은 덜 올랐고, 근데 앞으로 우리가 인플레이션도 올 거고, 금리도 떨어진다고 하고, 공급량은 서울시 전체가 다 없어요. 그러면 사실은 상대적으로 봤을 때 자기 소득과 덜 오른 지역으로 사람들이 관심이 가겠죠. 그리고 이제 다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아까 제가 개발축을 말씀을 드렸는데 개발축이 2호선하고 T자형으로 서울부터 경부축 따라서 내려가고 있어요. 제대로 된 행정가고 제대로 된 도시계획가라고 하면은 2호선 외곽에 대해서 우리가 업무지구를 어떻게 만들까를 고민을 해야 돼요. 사실 근데 그게 아마 새로운 뭐 서울시장이건 새로운 리더십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그런 디자인이 중요한 게 아니고 새로운 그 업무지구를 어떻게 강북 지역에도 만들까에 대한 비전 같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때는 강북 지역이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은요. 인플레이션을 얘기해 주셔서 근데 미국을 비롯한 뭐 세계 각국의 인플레이션이나 트럼프의 관세 전쟁이 이제 한국의 뭐 전세 그다음에 월세 매매 그런 가격을 다 올리는 영향을 주는 걸까요?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관세가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그죠? 시작됐고 관세 효과가 지금 나타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인플레이션이 이미 오고 있고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한 3주 전인가 멕시코 대통령이 자기들도 관세 올린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관세 전쟁이 멕시코가 올릴 걸 생각 못 했는데 거기서도 시작을 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면 이제 다른 나라도 올릴 가능성도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그게 또 수입 물가로 전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수입 물가 전가된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 이게 100% 전가되진 않아요. 한 몇십 프로가 전가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체감적으로 느끼는 이 물가라는 건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물가가 오르는데 금리가 내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동성의 대폭발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이 오는 거하고 금리가 내려가는데 이게 되게 위험한 상황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유동성이 풀렸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이 상황에서 수요를 잡을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거대한 분양시장을 계속 열라는 말씀은 그거예요. 자, 교수님도 요즘에 유튜브 또 굉장히 핫하게 하고 계신다는데 유튜브 채널 한번 홍보하고 가신다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많이 나오진 않는데 김 작가 TV 좀 나오고 이제 언론 인터뷰도 하는데 언론 인터뷰 보면 이제 레가시 미디어도 제가 생각하는 거고 좀 다른 좀 자극적인 걸 말씀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김경민의 노트라고 원래 있던 거를 안 하다가 올해 한 여름부터 다시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뭐 비판도 많이 받곤 하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바를 조금 공유할 수 있는 어떤 저만의 어떤 채널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유튜브 채널 제가 고정 댓글로 남겨놓을 테니까 교수님 인사이트 궁금하신 분들 타고 넘어가신다면 확인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교수님과 또 다음번에 2026년 실제 부동산 시장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때 점검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의 손님은 김경민 교수님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